여러분 안녕하세요. 텔레마케팅 관리사 김현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고객관리 1과목입니다. 1과목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요. 기업에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분석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의 1장과 함께 고객의 지원과 또 고객의 관리에 대한 내용 2장, 그리고 3장을 보게 되면요. 고객의 다양한 니즈죠. 다양한 니즈에 따라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4장 보겠습니다. 통신 판매에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고객 관계 관리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상담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고객 접점에서 고객 상담 기술에 강화할 수 있는 상담 기법. 그리고 6장에서는요. 불만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불만 고객 관리에 대해서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장입니다. 1장은 고객의 분석과 데이터 관리인데요.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1강과 2강에서 바로 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고객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객을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으신가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고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은 이런 말을 하지요. 구매와 관련된 구매를 하신 고객, 최종 소비자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객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정의를 한다면 비즈니스 안에서의 관련된 이해와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고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런 동일한 고객이지만 기업의 뭐와 연관해서 어떤 수익이라는 부분과 연관해서 다양한 기준으로 고객을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1강에서는요. 이렇게 고객을 분석하는 것, 또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려면요 자료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들, 또 이렇게 자료를 수집했다면은 어떠한 데이터를 통해서 관리될 것인가?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을 좀 나눠봐야 돼요. 가장 먼저 나눠볼 수 있는 것,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이 세분화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코틀러가 만든 방법이고요. 고객 분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저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제가 여기서 별표를 막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기와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죠. 자, 문제는 대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중 고객 분류 기준 또는 고객 세분화 기준 중 심리학적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또는 인구학적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하셔야 됩니까? 분류 기준 4가지에 대한 당연한 의미와 함께 어떤 것들이 지금 해당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쓰고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인구학적이에요. 바로 우리 인구 통계학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기업에 회원가입을 할 때 어떤 걸 적으세요? 이름, 연락처, 나이 이런 것들을 적겠죠. 바로 성별, 연령, 직업, 소득, 교육 수준,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인구학적 분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학적입니다. 심리학적.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심리학적의 분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다? 라이프 스타일도 뭐에 해당돼요? 심리학적에 해당돼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태도, 또 어떤 가치관, 관심사, 개인적인 특징,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개성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취미까지 뭐라 해당된다? 심리학적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리학적 분류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거겠죠. 도시의 크기, 어떤 지역적인 거, 나라 이런 분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행동학적 분류는 뭐냐면요. 어떤 소비 행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떤 소비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습하실 때 고객에 대한 분류, 세분화 기준은 4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누는데 뭐다? 인구학적, 심리학적, 지리학적, 행동학적이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학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관계 진화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업 입장에선 그 관계가 진화되고 있대요. 자, 이것을 우린 다르게 수익이란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점점 많아지거나 이거의 변화에 따라서 고객을 분류했다라는 부분이겠죠. 첫 번째, 잠재 고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뭘 알면 돼요? 잠재되어 있다라는 의미만 알면 되겠죠. 자, 잠재의 뜻은 표면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나타나지 않았지요.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거래가 됐다 안 됐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거다. 구매를 아직까지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아직까지 구매를 했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구매하지 않은 고객입니다. 그런데 향후 뭐다? 그렇죠. 구매 고객이 될 수 있죠. 신규 고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뭐에 의해서 기대 수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대 수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들은 인계치보다,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준보다 좀 높아야지 구매 고객이 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신규 고객입니다. 여러분, 신규 고객은요, 그렇죠, 뭐 한 거예요? 자, 처음에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구매가 이루어진 고객인데, 자, 첫 구매 후에 이탈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럴까요? 구매를 했더니요, 나 너무 만족했어. 나는 불만족했어. 이것을 뭐라고 한다? 구매 후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만족했다면 구매 후의 행동으로 뭐가 나타나요? 그렇죠. 나는 거기를 재구매할 거야. 재구매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불만족했어요. 여러분, 불만족했는데도 계속 거래합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할 수는 있지만, 대다수가 불만족한다면 우리는 거래를 어떻게 합니까? 거래를 단절하지요. 그럼 만족과 불만족은 어떤 기준에서 나타날까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기대예요. 내가 생각했던 기대보다 실제 경험한 제품의 서비스가 좋았어 라고 한다면은 만족하고요. 기대한 만큼 충족되지 않았어 한다면 뭐 한다? 불만족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기존 고객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규 고객은 첫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기존 고객은 어때요? 2회 이상의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 고객, 첫 구매, 기존 고객은 2회 이상의 반복이지만 기존 고객은 기업과 어느 정도 유대 관계가 있어요? 아니요, 아직까지 유대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뭐 해야 돼요? 2회 이상의 반복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인 관계의 노력에 전개가 필요한 고객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고객입니다. 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고객이겠지요. 핵심 고객을 다른 말로 또 옹호 고객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충성도가 높은 고객, 충성 고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비슷한 맥락으로 기업의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로열티 고객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로열티 고객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반복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대관계가 이렇게 그냥 단순한 친밀한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유대관계이다 보니까요, 경쟁사로의 이탈이 용이하지 않죠.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운 고객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기업을 재평가하지 않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기업은 그럴 기업이 아니야. 문제 있었다고? 제품이 별로 안 좋았다고? 서비스가 안 좋았다고?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자,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강한 고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탈 고객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탈이 되는 고객이겠죠. 경쟁사 또는 제품의 거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우린 이탈 고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치가 높은 이탈 고객의 재획득, 기존 고객에 대한 이탈 방지 활동이 진행돼야 되는 것,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좀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충성도에 따라서도 고객을 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볼게요. 의심 고객이에요. 나는 사전적인 경험이 있었겠죠. 아니면 구전을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습니다. 뭘 의심해요?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그닥 만족하지 못할 거야. 의심을 품고 있어요. 그렇죠. 의심 고객이다.
자, 잠재 고객 우리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래를 했어요.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관심을 포명하고 또 관심을 구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관심은 있는데 아직 구매하지 않은 고객, 잠재 고객이었습니다. 자, 일반 고객입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 구매하신 고객인데, 자, 우리가 일반 고객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고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속적으로 구매만 끝내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단골 고객을 어떤 고객으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옹호 고객은 어떤 단어로도 얘기할 수 있다? 핵심 고객, 충성 고객, 로얄티 고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하다? 충성도가 가장 높아요, 여러분. 그렇죠? 옹호 고객입니다. 그런데 이 고객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추천성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2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옹호 고객, 충성 고객, 로열티 고객, 핵심 고객의 가장 큰 특징은 당연히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데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추천입니다. 누구에게 추천해요? 나의 구매에 대한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추천하고 있죠. 기업을 대신해서 영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뭘 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기업에게 기여하고 있어요. 와, 네, 좀 멋지네요. 이런 고객이요. 자, 그런데 단순히 추천하는 행동만 하고 있을까요? 질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추천 아니죠. 충성 고객의 특징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또는 우리 필기시험에서는 충성 고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로의 이탈이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이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복해서 구매하고 있으니까 반복성도 나타나고 있겠죠. 자, 기업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주는 지속성도 있습니다. 자, 가장 큰 특징 앞에 나와 있죠. 뭐예요? 우린 그것을 추천. 그렇죠. 추천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직의 이제 경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부 고객 많이 들어봤죠? 지금은 서비스나 어떤 고객과를 봤을 때도 외부 고객뿐만이 아니라 내부 고객에게도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이런 추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내부 고객, 우리가 쉽게 말하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조직 내 안에 있는 기업 내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 어렵지 않은 거였습니다. 외부 고객은 누구입니까? 제품과 서비스를 모아한 사람들, 구매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매자, 소비자, 최종 구매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의 경계에 따른 분류보다도 자주 출제되는 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치 흐름에 따라서 고객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좀 어려워하세요. 가치의 흐름이 뭡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치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가치라는 건 뭐다? 제품과 서비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제품과 서비스인데 이것이 뭘 한다? 흘러가요. 처음에 생산되고 고객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러듯 프로세스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고객을 분류했다라는 거겠죠. 자, 가치를 모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생산된 물건을 뭐합니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생산된 제품을 생산하고 전달하고 또 가치를 뭐한다?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가치를 생산하는 고객은 우리가 기업에서 봤을 때 내부에 있는 직원에 해당되겠죠. 자, 우리 한번 써볼까요? 가치를 그러면 생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조직 내에선 상사 있고 부하 있고 동료 있겠죠.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를 생산하는 고객입니다. 자, 가치를 전달하는 고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커뮤니케이션 페이퍼를 준비해놨습니다. 가치를 누구에게? 고객에게 전달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유통업체겠죠. 고객에게 생산업체가 아니라 중간에서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대리점 직원이나 보험 설계사, 컨설턴트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가치를 구매하는 고객,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외부 고객도 최종 소비자.
네, 최종 소비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치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를 생산하고 가치를 전달하고 가치를 구매하는 고객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도 여러분이 분류해서 학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고객을 분류하는 데는요.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의 어떤 수에 따라서 분류할까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만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고객을 분류할 때는요, 기업 입장에선 효율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 분류하는, 세분화하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이 4가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강사님 이것도 외워야 되나요? 네, 외우셔야 돼요. 고객 세분화의 조건 또는 고객 분류의 조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고객을 좀 나누려고 해요. 시장에 있는 이렇게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모든 고객을 이제는 동일하게 보지 않아요. 자, 모든 고객이 이 고객 안에 뭐 10대부터 60대까지 고객이 있지만 소비의 패턴, 소비의 행동 또 니즈가 어때요?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하고 고객의 특징을 무시하고 모든 고객을 동일하게 봤다면 마케팅의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고객을 뭐 해야 된다? 분류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측정 가능해야 된다. 뭘 측정 가능해야 돼요? 어떤 구매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매력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죠.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랄까요? 마케팅에 대해서 고객의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반응률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게임이나 스마트폰이 사용이 어려운 고객 타겟을 우리가 타겟인데 또 마케팅을 하려 할 때 스마트폰과 연계한 이런 마케팅 한다면은 접근하기가 좀 어렵겠지요. 자, 규모, 어떤 수익,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보지 않고 나눴어요. 여기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 분류된 고객의 수익이 어때요? 그렇죠. 좀 적절해야지. 또 고객에 분류해서 요 타겟층으로, 그렇죠. 우리가 뭐 목표 고객 또는 타겟 고객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타겟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차별이 가능해야 돼요. 자, 우리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쭉 나눠봤습니다. 나눴더니 10대와 20대의 뭐 어떤 행동이나 니즈에 대한 어떤 구매 동향에 대한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4가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객을 분류하고 세분화하는 조건이 있다. 4가지 뭐다? 측정 가능, 접근 가능, 규모 적절, 차별 가능성. 네,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요즘 너무 많이 들어봐요. 우리가 빅데이터를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데이터보다도, 그렇죠, 굉장히 용량이 큰 대용량의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빅데이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의 특징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4V로 좀 설명해 놨어요. 이렇게 학습하시는 것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 뭐 4V입니다. 볼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의 데이터와 규모의 형식보다도 뭐하다? 아주 버라이티해요. 매우 다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축적하거나 처리 속도가 어때요? 그렇죠. 벨로시티하죠. 뭐하다? 매우 빨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어때요? 그렇죠. 용량이 매우 커요. 그래서 초대 용량이다. 우리 볼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밑에 볼까요? 효율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요. 또 가치 있는 데이터를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value라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의 특징 4V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암기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 있냐면요. 단순히 그 전에 정형화된 데이터, 우리가 정형화된 데이터를 수치화된 데이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이렇게 수치화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도 해당될 수 있다 그래요. 비정형화된 데이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문자라든지요, 어떤 영상이라든지요, 이런 것까지도 뭐 할 수 있다?
포함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빅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이다 볼 수 있어요. 정형화된 대답뿐만이 아니라 비정형화된 문자와 영상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빅데이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빅데이터가 다양한 대용량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요. 기업에서도 많은 자료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고객의 자료를 그렇죠. 수집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둘 게 뭐냐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냐?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탐색, 기술, 그리고 인가조사입니다. 탐색 조사는요. 조사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좀 알기 위해서 또는 어떤 문제가 있지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뭐랍니까? 이미 가설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어떤 가설, 무언가가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고객의 구매율이 떨어진다라는 가설이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한다라는 거죠. 가설을 수립하는 거죠. 자, 수립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있고요. 여러분이 좀 더 아셔야 될 거 사례조사도 있어요. 다른 데서는 어떤 조사를 했지라는 거죠.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찾는다면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어떤 심층 면접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나온 질문, 탐색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가지 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술조사입니다. 우리 기술조사, 무언가를 조사를 통해서, 통계치를 통해서 그 결과를 기술하기 위한 조사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서베이법이 바로 기술조사에 해당되겠죠. 자, 인가조사입니다. 가설을 어떻게 돼요? 가설을 검증한 거예요. 자, 가설을 수립하는 건 탐색 조사이지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증하는 거겠죠. 인과관계. 기온이 올라갈수록 맥주의 판매량이 많다라는 어떤 뭐뭇은 뭐뭇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이런 조사는 인가조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떻게 조사가 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서베이법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을 의사소통과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사 방법 중에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별되어 있고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이해하셔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의사소통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료 수집 방법들을 면접조사, 전화조사, ARS, 우편조사, 인터넷조사가 있는데 각 조사 방법의 특징과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구별해서 학습에 두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면접조사입니다. 조사원이 만나겠죠. 조사원이 누굴 만나요? 응답원을 만나서 실제 대면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응답률이 어때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또 바로 대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요. 면접 조사자를 통해서 그 응답자의 통제 가능해요. 어떤 시간적인 답변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큰 장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시각과 청각의 보조자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질문을 하는 조사자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주관성이 편향성이 좀 들어갈 수 있다. 또 대면하다 보니까 익명성 유지 좀 어렵고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전화조사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전화조사예요. 그렇죠. 전화를 통해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고객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전화조사인데 어떨까요? 대면하는 거와 다르게 가장 큰 장점은요. 그렇죠. 적은 비용으로서 우리가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이런 부담이 없다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면접에 비해서 고객에 대한 접근이
또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뭘까요? 질문이 길어지게 되면은 고객이 통화를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좀 깊이 있는 거 어떤 거요? 우리가 그 심층적인 것에 대해서는 질문이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또 대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각적인 자료도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ALS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편 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지를 어디에요? 우편으로 보내고요. 또 우편으로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적고요. 만나지 않았어요. 대면하지 않았어요. 익명성 보장도 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한이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다 보니까 어때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단점이 뭐냐면요. 회수율이 낮아요. 회수율이 낮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우편 조사를 할 때 이런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돼야 될 부분입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하고 있다. 홍보도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조사에 응해준다라고 한다면 보상이란 체제도 갖춰야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감일이죠. 언제까지 꼭 부탁합니다. 마감일도 명시해야 되고 보내주지 않았을 때는 독촉을 관리할 수 있는 독촉 관리 시스템도 뭐에 있어야 된다? 회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온라인 조사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의 설문과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당연히 어떨까요? 그죠? 신속하게 할 수 있죠. 자, 온라인이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 하다 보니까요. 바로 조사와 함께 통계가 가능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 적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자료 활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실제 그 사람이 답변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사 내용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좀 연관되어 있었을 때 어떨까요? 그쪽으로만. 내가 대신해 줄게. 야, 이거 조사하면 커피 한 잔 준대. 내가 할게. 라면서 어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또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면접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면접법이죠. 누가 만나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 조사자가 응답자를 만나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거 표적 집단 면접법. 우리가 표적 집단 면접법을 FGI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FB 아니에요. FGI입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주로 진행자가 한 명에서 두 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진 않아요. 몇 명 정도? 6에서 12명에게 조사가 진행되는데 아무나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라든지요. 그리고 조언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심층 면접법도 있습니다. 조사자가 어때요? 1대1로 만나서 진행되는 거겠죠.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특징입니다. 자,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뭐가 있다? 단점이 있다라는 거. 네, 정리하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사법이에요. 투사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뭘 알고 싶어요? 투사법은요. 여러분, 내면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동기, 내적인 생각, 내적인 느낌을 알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투사법은 뭐냐면요. 이 응답자가 지금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과 연구 목적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지 솔직한 무의식적인 것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단어를 연상해서 하는 거 읽어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문장이죠. 어떤 문장에 대한 거를 완성해가면서 하는 거 문장 완성법이 있습니다. 자, 잘트먼 기법이에요. 잘트먼 기법은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내재되어 있는 생각을 알아보는 방법. 우리는 이것을 잘트먼 기법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사법에는 단어 연상, 문장 완성, 잘트먼 기법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세요. 자, 관찰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관찰법에서는 행동을 통해서 행동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거겠죠. 관찰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문자 독해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또 동물도 할 수 있겠죠. 가능하다는 거죠. 문자 해독력이 떨어지는
대상에게도 가능한 조사 뭐다? 관찰법입니다. 자, 관찰법 이제 뭐 두 가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홈비짓이래요. 뭡니까? 그렇죠. 어떤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방문해서 관찰과 인터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화기술적 방법이에요. 실제 조사자가 가입을 하는 거죠. 어디에요? 이런 문화 집단에 참여하는 겁니다. 실제 그 커뮤니티라든지요, 그 조직에 참여를 해서 그들의 행동이라든지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 관찰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일까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근데 이 수집된 자료가요, 한 10명, 뭐 20명, 이런 자료라면은 그게 문제되지 않는데, 그 많은 사람의 고객 자료를 수집했다면은 그 용량이 어떨까요? 대용량이겠죠. 그럼 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냥 수집한 채로 그냥 놔두나요? 기업에서는 왜 자료를 수집해요? 거기서 뭘 얻기 위해서, 마케팅을 활용할 때 숨겨져 있는 유용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그렇죠,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럼 기업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냐면요, 이런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강사님,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해요. 별표를 아주 많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 여러분, 마이닝이라는 의미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굴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채굴할 때 여러분, 뭐 중요하지도 않고 별 쓸모도 없는 것도 막 해낼까요? 그렇지 않죠.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고 또 가치 있고, 그렇죠, 유용한 것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채굴이 이루어지겠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봤더니 뭐 데이터를 다 모아봤더니요, 데이터 사이에서 뭐 있더라, 어떤 패턴이 있더라, 이런 규칙을 찾아내고요, 또 그것을 예측하기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정보를 다 모아봤어요. 모아봤는데 로컬 푸드를 구매하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막 모아봤습니다. 봤더니 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좀 커요. 애착심이 좀 큰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더라. 그리고 뭐 소득이 좀 높더라. 그리고 기혼자들이 많이 사용하더라. 구매했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것들의 유용한 정보를 뭐 했다? 추출했다. 우리는 채굴했다. 이런 기능을, 이런 분석을 뭐라고 얘기한다? 데이터 마이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혀있던 또는 숨겨있던 패턴을 찾아내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 뭐다?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웨어하우스네요. 여러분, 웨어하우스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창고예요.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려면은요, 정보를 이렇게 보관하는, 그렇죠, 보관 장소가 필요하겠죠. 바로 웨어하우스는 이런 막대한 고객의 정보를 보관하는 창고, 바로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나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굉장히 막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는데 바로 그 공간을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의 창고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막 쑤셔두면은 창고의 기능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런 데이터를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라고도 덧붙여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였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저희 1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1강에서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 고객을 세분화하는 기준이겠죠. 또 조건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사 방법이 있는데 이 조사 방법에 대한 장단점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별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마이닝과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념에 대해서도 꼭 알고 1강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